암세포는 설탕을 먹고 자라요. 만약에 우리가 단순당 위주의 탄수화물을 먹는다. 만약에 떡볶이, 이 짠 거는 또 위벽을 또 안 좋으니까 위벽이 안 좋고, 또 하나 이게 이제 밀가루는 정제당이니까 위에서 끝나버리잖아요. 소장에서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대장으로 가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계속 그런 상태에 노출이 되면 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뭘 뜯어먹냐 하면 장벽을 뜯어먹게 돼 있어요. 제가 암세포를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암이 진단이 된다면 첫 번째 안 할 거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스포츠응용산업학과 전용관 교수고요. 동시에 신촌 세브란스 연세안병원 겸직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저는 주로 운동과 생활 습관이 어떻게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지 연구하고 또 강의하고 있습니다. 식습관이 어떤 질환에 미치는 영향은 그 음식의 성분 자체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음식을 먹는 예를 들면 양이라든가 음식 먹는 타이밍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비만하게 만들고 건강하지 않게 만들어서 어떤 음식을 딱 꼬집어서 이게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좀 몸에 안 좋은 걸 좀 고르자고 한다면 첫 번째는 이제 가공육이죠. 우리 어렸을 때는 마치 소시지가 부의 상징이었거든요. 소시지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도시락을 쌌는데 누구는 그냥 김치 싸오고 누구는 소세지, 계란 이렇게 붙여가지고 싸왔다. 그러면 걔는 있는 집 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소세지에 대한 로망들이 있는데 요새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소세지를 못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오히려 싸서 가공육을 먹는데, 가공육 자체는 사실은 다양한 그런 질환들을 일으키고 특히 이제 대장암이라든가 위암이라든가 다양한 암 자체를 유발하는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식단에서 가장 먼저 없애야 되는 거는 이제 가공육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조금 자극적인 음식이 이제 젓갈류가 있거든요. 젓갈류가 사실은 밥도둑이라 그래서 젓갈류가 우리 먹기 이제 좋은, 그런데 이제 젓갈류 음식 자체가 사실은 위암이라든가 이제 다양한 이 몸에 안 좋은 그런 이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기가 안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 이제 국내하고 국외하고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흔히 하는 레드밋이라고 얘기하는 소고기라든가 돼지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외국 연구, 특히 이제 미국 연구들은 그런 관계를 조금 보여요. 그런데 우리나라 연구들에서는 그런 관계를 보이지 않고 소고기라든가 돼지고기 이런 것들은 암 자체를 유발한 그런 근거는 우리나라 또 아시아인에게서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발암 물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자체가 우리 대사를 망가뜨려서 암의 위험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은 이제 튀긴 음식들이겠죠. 그래서 튀긴 것들이 좀 맛이 있잖아요. 고무신을 튀겨도 맛있다고 할 정도로 튀김 음식이 맛이 있고 자극적이긴 한데, 똑같은 음식이라면 튀기는 것보다는 데친다거나 이런 쪽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세 가지로 한다면 가공육, 튀긴 거, 그리고 젓갈류 이런 건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 음식 자체에 이제 벤조피렌이라는 그 성분이 이제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는 거는 이제 확실하고요. 그런데 이제 모든 거는 용량에 있다고 하거든요. 설탕이 몸에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설탕이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소량의 설탕은 사실 크게 우리 몸에 해롭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육량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 탄수화물을 먹는다고 해서 그 자체가 혈당을 스파이크를 확 올리고 그게 인슐린 분비를 확 올려서 비만하게 하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 몸이 충분히 그거를 바로 대사시켜서 혈당을 낮출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소량의 그런 단 음식 같은 게 치명적이진 않은데, 반대로 근육이 상당히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소량의 단순당을 먹어도 바로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게 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모든 거는 용량에 있다고 탄 음식 자체 그거를 일부러 찾아 먹을 필요는 없겠죠. 네, 하지만 그거를 너무 강박적으로 다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위험에 많이 노출되고 그게 상당히 걱정되시는 분이라면 떼고 먹어야 돼요. 그거를 일부러 나는 그냥 이거 참고 먹을 그럴 필요는 전혀 없죠. 스스로 먹는 게 스트레스가 되고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면 그 자체가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탄 음식 일부러 찾아 먹을 필요는 없지만 아주 소량 때문에 나 이거 먹었으니까 암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라면 소비량이 많고, 그럼 라면 소비량에 따라서 대사증후군의 위험들을 보면 확실히 대사증후군 위험이 올라가거든요. 라면을 먹으면 암을 유발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한 달에 한 번 라면 먹는다고 암이 발병이 증가하겠어요? 만약에 매일 점심을 컵라면으로 때운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일으키고, 지방간을 일으키고, 당뇨를 유발할 수 있고, 고지혈증 유발할 수 있고, 뭐 그런 다양한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건 용량에 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요. 그건 이미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과학적으로 뭐가 해롭다 또는 유익하다고 할 때 근거의 단계들이 있거든요. 동물 연구에서 하는 연구들이 제일 낮은 근거고, 관찰 연구라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마신 사람들이 그러면 나중에 암이 많이 걸리는지 뭐 이렇게 보는 연구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한 그룹은 그거를 매일 먹게 하고 한 그룹은 그렇지 않게 하고 막 5년, 10년을 추적해서 실제로 이게 암이 걸리는지, 이제 세 번째가 가장 높은 단계의 근거라고 하는데, 그럼 미사일 플라스틱 관련되어진, 그러니까 종이컵도 코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바로 흡수돼 가지고 이 음료가 셀 거잖아요. 그 코팅 자체가 이제 미사 플라스틱 성분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뜨거운 거를 부으면 그게 녹아지고 우리는 그걸 마시게 되니까 종이컵에 뜨거운 음료를 마시는 거는 좋은 습관은 아니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 어디 친구 집에 갔다거나 어디를 갔는데 그거를 만약에 줄 수 있잖아요. 예. 또는 어르신이 막 왔으니까 막 커피를 거기 타주셨는데 이거 한 잔 마시면 나 암 걸리는 거 아니야? 당연히 아니겠죠. 예. 그게 만약에 습관적으로 그거를 늘 하루에 몇 잔씩 뜨거운 음료를 마시는 습관이다. 그럼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습관 중에 하나죠. 최근 연구들 중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 연구들이 이제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조금 논쟁의 여지는 있기는 하지만, 최근 이제 우리나라에서 했던 연구도 이제 미세 플라스틱도 있고 나노 플라스틱들이 있는데, 이 나노 플라스틱은 워낙 이게 밀입자이다 보니까 이게 뇌로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뇌에 흡수가 되어지게 되면 그게 이제 두 가지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미토콘드리아를 망가뜨리고,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마이크로글리아라 그래서 이런 교세포, 신경 교세포 안에 이 마이크로글리아 세포를 공격해서 얘가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제 뇌에서의 염증은 다양한 신경질환이라든가 치매라든가 그런 것도 유발할 수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면, 사실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몸의 대사의 가장 핵심인데,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게 되면 치명적인 그런 몸에 영향을 주겠죠. 근데 물론 마찬가지로 이게 사람 연구로 증명되긴 쉽지 않지만, 동물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지는 걸 봤을 때 조금 미세 플라스틱을 습관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라면 얘기하셨는데, 라면을 컵라면에 마이크로웨이브를 돌려 먹어야 맛있잖아요. 네, 그 면발이, 그런 것들이 가장 안 좋은 사실은 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꼭 마이크로웨이브에서 먹어야 된다면 유리로 된 그런 그릇에 옮겨서 해야겠지만, 그러니까 조금 그런 사용들을,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노출되는 환경들을 없애주는 게 우리 건강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가지, 하나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 하고 해야 될 거를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암세포는 설탕을 먹고 자라요. 그러니까 글루코즈를 먹고 자라거든요. 이 펫 스캔이라고, 우리가 이제 암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그런 방사선 의학 쪽에서 이제 하는데, 그걸 측정하는 방법이, 암세포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방법이, 이 글루코즈에 태깅을 해서 이렇게 빛이 나게 하고 하는 음료를 먼저 마셔요. 이게 현광물질 태깅이 된 당이 어디로 많이 가는가. 그럼 암세포가 제일 먼저 그거를 막 먹어서 펫스캔을 찍으면, CT를 찍으면 빛이 나는 데가 암세포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암이 걸린다면, 근데 내가 글루코즈가 높은 음식들을 많이 먹는다면 제가 암세포를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첫 번째, 제가 만약에 암이 진단이 된다면 첫 번째 안 할 거는 단순당은 아예 안 먹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탄수화물 중에서도 정제당은 안 먹을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피해야 될 게, 저는 이제 처음엔 그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운동을 해야죠. 지금 이제 에스코라 그래서 미국 암학회,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암학회에서 운동, 그리고 식이, 그리고 체중 조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2년 전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데 채소를 데쳐 먹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연구를 다 조사하고 나서 아직 근거 부족하다. 음식으로는. 그리고 또 하나, 체중 조절이 어디는 좋다, 어디는 나쁘다, 막 이런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장암
같은 경우는 체중 조절이 좀 애매해요. 어떨 때는 암이 생겨서 체중이 빠지기도 하고 비만해서 암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비만 자체는 암에 좋지는 않아요. 일단 비만 자체가 암을 유발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운동만큼은 근거가 확실하다 해가지고 온콜로지스트들, 그러니까 암을 보는 전문의들은 운동을 권장해야만 한다라는 가이드라인이 2년 전에 나왔고요. 그리고 2달 전에 어떤 논문이 나왔냐 하면 근거 중에서 가장 높은 단위의 근거는 두 그룹을, 한 그룹은 예를 들면 운동을 시키고 운동시키지 않고 오랫동안 추적해서 암이 재발하는 확률이 높은지 이런 거를 보는 연구 결과가 2개월 전에 발표가 됐는데 한 거의 900명 정도의 대상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3년 동안 운동을 꾸준히 시켰고 한 그룹은 그냥 냅뒀을 때, 교육만 시켰을 때 재발하는 그런 그러니까 확률이 27% 감소되어진다라는 세계 최초로 이번에 이제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운동이 가장 확실하게 암 재발을 막고 생존율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생활 습관이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더 많이 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다시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서 암에 진단되면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단순당을 줄인다. 둘째는 운동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실질적인 그런 조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국수류, 내가 이제 정제당이 되겠죠. 예를 들면 피자, 빵, 그러니까 식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정제당이고, 거기에다 단순당을 또 잼을 뿌려서 먹는다던가, 그거를 만약에 오렌지 주스랑 마신다던가, 이제 이게 사실은 아메리칸 브렉퍼스트잖아요. 거기다 시리얼 먹고 그런 거의 탄수화물 위주로 아침 식사를 하는 게 사실 제일 안 좋은 그런 류의 음식이 되겠고, 그거를 이제 밀가루를 또 튀기면 꽈배기가 되고 네. 그거를 만약에 탕수육도 돼지고기에 먹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밀가루 옷을 입혀서 튀기면 이제 탕수육이 되고, 거기에 이 소스는 단순당이 엄청나게 들어간 소스에 통조림 파인애플이 되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피해야 될 그런 음식들이 되겠죠. 비만이 암을 유발하는 이유는 비만이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면 그러니까 인슐린이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또 당이 같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당이 올라가져 있는 그런 비만하게 되면 인슐린이 올라가고 당이 올라가게 되는데, 아까 암세포는 당을 먹고 자란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우리 몸에 암이 생겼을 때 영양 공부를 잘 하게 되니까 비만이 암을 유발하는 이유가 되고요. 또 하나, 암세포라는 거는 DNA 변이가 일어나고, DNA 변이가 일어나면 세포 스스로 사멸을 해요.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잘못된 걸 알면 얘가 죽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시스템이. 그래서 암세포가 생기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죽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호르몬이 인슐린이에요. 엔티에이포프토틱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이 올라가 있으면 그 자체가 암이 잘 생길 수 있는 내 몸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비만 자체는 비만이 염증을 유발하게 되어지는데, 염증 자체가 또 항암, 그러니까 암을 유발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 조건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비만이 암을 많이 유발하게 되어지는데, 비만을 해소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건 이제 유산소 운동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대사를 많이 높여서 소비를 해서 비만하지 않도록 만드는 유산소 운동을 해준다. 이것도 좋고요. 근데 요새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게 근력 운동 자체도 그 자체가 유산소 운동 효과가 있거든요.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면 숨이 차잖아요. 탄소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력이 이제 우리가 근육을 쓰게 되면 우리 몸이 탄수화물 에너지를 쓰고 바이 프로덕트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데, 이걸 내 몸에서 빼내기 위해서도 호흡이 일어나지만, 내 몸이 근육이 이걸 쓰기 위해서 첫째는 이 탄수화물을 쓰지만 회복 시에는 지방을 더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 중에는 탄수화물 적게 쓰지만 운동이 끝나고 몸이 회복할 때는 지방도 태우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근력 운동 자체도 우리 몸의 대사와 이런 다이어트 효과가 탁월하니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동시에 해야 되겠죠. 근데 또 하나는 근력 운동도 그렇고 유산소 운동도 그렇고 어쨌든 근육을 쓰는 거니까, 근육을 쓰게 되면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마이오카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유산소 운동을 할 때 나오는 호르몬과 근력 운동을 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살짝 다르긴 하지만 이 둘 다 항암 효과가 있어요. 운동할 때 근육을 쓰는 것 자체가 어떤 물질을 만들게 되고, 이 물질이 암과 싸우다 보니까 운동이 그런 항암 효과가 탁월한 거죠. 다시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서 유산소 운동을 할 거냐 근력 운동을 할 거냐 할 때 두 가지 다 좋다. 다만
유산소 운동을 안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달리기를 시작하시면 관절이 안 좋아지세요. 그래서 무릎이 아프고 등산하고 나서 무릎이 붓고 그래서 운동 포기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먼저 제대로 된 근력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근력 운동하고 관절 가동성 운동해주고 그리고 몸 운동을 이제 유산소 운동을 시작하시는데 처음에는 걷기 같은 운동으로 시작하시다가 아주 요새 슬로우 조깅이 요새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슬로우 조깅 같은 운동 거기다 조금 더 이제 무릎이 더 자신이 있어지시게 되면 조금 더 중고강도 운동으로 유산소 운동 바꾸시는 거 좋고요. 또는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유산소 운동 중에도 처음부터 관절에 괜찮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랩티컬이라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다리하고 팔하고 같이 타는 것들 있잖아요. 헬스장에. 그런 운동 같은 경우에는 관절에 부담이 안 가기 때문에 처음 유산소 운동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유산소 운동이 될 수도 있죠. 맨발 걷기도 충분히 효과가 있죠. 이제 어떤 거냐면 아까 이제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또는 근력 운동을 했을 때 우리 몸에 주는 효과들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걷기 자체도 운동이다 보니까 그런 효과는 유산소 운동 효과 그대로 가질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걷기 같은 경우에는 맨발 걷기는 뭐가 차이가 나냐면 신발을 신고 걸을 때에는 내 발에서 올라오는 느낌을 우리가 보통은 인지하지 못해요. 불편해야 우리가 인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걷고 달리고 할 때는 내 발의 느낌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데 맨발로 한번 걸어보면 맨발로 만약에 둘레길 같은 데 걸으면 조그만 돌들 하나하나 밟을 때마다 나무 뿌리를 밟을 때마다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다 보니까 내 모든 신경이 발로 가 있어요. 그럼 발에서 오는 느낌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느낌들은 어디로 가냐면 우리 뇌의 인슐라라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탈라무스 시상에서 그 모든 신호들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슐라라 그래서 섬엽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이 섬엽은 어떤 거를 하냐면 내 몸에서 오는 모든 신호를 받아들여서 해석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운동을 하면 호흡이 가빠지잖아요. 그 인슐라가 그거를 인지를 하고요. 내 장이 불편하면 장의 불편한 정도도 인슐라가 파악을 하고요. 폐가 불편한 것도 인슐라가 파악을 하고 내 근육의 긴장도, 내가 지금 손이 어디에 있는지, 내 발의 느낌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다 인슐라로 이게 와서 해석되어지는데 인슐라는 또 어떤 기능을 하냐면 결국 그런 것들을 해석해서 우리 수면을 조절하고 우리 감정, 불안을 조절하고 우울을 조절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맨발 걷기를 하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잠을 잘 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인슐라가 자극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산길을 안 가면 이게 길이 점점 좀 좁아지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가기 시작하면 길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인슐라와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지고 그걸 해석해지는 이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면 조절 능력이라든가 내 감정 조절 능력이라든가 불안이 올라오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석해서 불안한 상황이 아니라면 불안하지 않은 것으로 뇌가 판단하게 만들어주는 게 인슐라가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또 중요한 게 면역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맨발 걷기 자체가 우리 면역력을 높이고 수면 조절, 수면을 잘하게 하고 우리 감정을 더 조절을 잘하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어떤 항암의 추가적 효과가 있을 수 있죠. 다만 이제 이거를 이제 너무 오래 하신다거나 또는 이거를 예를 들면 발에 상처를 입는다거나, 그러니까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발에 상처가 되게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 이 발 관리 만약에 또는 족저근막염이 있으시다거나 이런 분들이 이걸 좋다고 무리해서 하시다 보면 오히려 발에 질환이 생기고 발에 염증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절을 잘 하면서 하셔야 되겠죠. 건강 이상 신호 중에서 제 생각에는 두 가지만 지금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는 배변일 것 같아요. 변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변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이제 요새 장 건강에 대한 관점이 상당히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장이 우리 건강에 가장 핵심 기관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는 이제 장이라는 거는 이제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분해하고 소장에서는 영양분을 흡수하고 대장에서는 수분을 흡수하면서 이게 결국 변이 만들어지고 우리 몸에서 빼내어지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거 맞아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 그래서 이제 장내 세균총, 세균들이 옛날에는 세균이라면 나쁜 줄 알았는데 장내에 있는 세균, 뭐 개수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38조 개 정도의 장내의 세균이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되지 않는 탄수화물, 그러니까
소화가 되는, 예를 들면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소장에서 끝나버려요. 네, 만약에 오렌지 주스도 탄수화물이지만 그게 당이잖아요. 근데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 소장 도입부에서 12지장에서 아마 거의 끝나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소장에는 이게 비닐이다 그래서 이렇게 돌기가 있는데 이 돌기를 쫙 피면 테니스 코트 하나 정도의 크기인데 거기에 오렌지 주스를 뿌리면 이거 뭐 흔적도 없이 흡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대장까지 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대장까지 가는 탄수화물들이 보통 우리가 채소류, 특히 채소류 중에서도 감자 같은 거 말고 그걸 영어로 스타치 베지터블이라고 하는데 그런 전분성 이런 채소들, 그러니까 고구마라든가 감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미리 흡수가 되어지는 편이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예를 들면 치커리라든가 뭐 양배추라든가 이런 류의 채소들은 상당 부분이 대장까지 가고 그러면 이제 장내에 있는 세균들이 요거를 뜯어 먹는 거거든요. 그거를 먹고 내 몸에 이제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는 물질들을 만들면 이 자체가 이제 면역력을 강화시킨다거나 요게 사실은 뇌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우울증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우리 흔히 하는 이렇게 조현병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성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 장에서 나오는 이런 세균들이 이런 좋은 역할들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단순당 위주의 탄수화물을 먹는다. 만약에 떡볶이 이거를 단 거는 설탕이니까 아까 안 좋은 거 말씀드렸고 이 짠 거는 또 위벽을 또 안 좋으니까 위벽이 안 좋고 또 하나 이게 이제 밀가루는 정제당이니까 위에서 끝나버리잖아요. 소장에서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대장으로 가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계속 그런 상태에 노출이 되면 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뭘 뜯어먹냐 하면 장벽을 뜯어먹게 돼 있어요. 장벽이 글라이코 프로테인이라고 해서 글라이코 하면 글루코즈, 프로테인 하면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벽은 글라이코 프로테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벽들을 뜯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장 안에 있는 세균들 중에서 배고플 때 그걸 뜯어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장이 헐겠죠. 그럼 장이 헐면 아까 38쪽에 우리 장내 세균총들이 있는데 얘네들의 상당수가 대장에 살고 있는데 얘네들이 뚫리니까 이게 장벽이 이게 허니까 이 사이를 뚫고 나가면 어디가 혈관들이 있잖아요. 이 세균들이 장에 있을 때는 우리 몸에 유익하지만 혈관으로 가는 순간 우리 몸에선 빨간등이 켜지고 모든 면역세포가 그거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염증이 일어나겠죠. 그런 염증 물질들이 뇌로 가면 ADHD, 조현병, 우울증, 다양한 그런 뇌의 문제들을 일으키고 정서 조절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장에 헐면 안 되겠죠. 이런 밀가루 또는 이제 빵 중에서도 쫄깃쫄깃한 게 맛있거든요. 이게 맛있으려면 식감이 나오려면 글루텐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글루텐 자체가 조듈린이라는 물질들의 분비를 올려서 조듈린이 이제 타이트 정션이라 그래서 장벽이 마치 이렇게 성벽같이 타이트하게 촘촘하게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을 벌려버려요. 그러면 장 누수가 또 일어나겠죠. 이게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옛날에 미국이나 이제 그쪽에서는 이 상당 부분의 ADHD가 글루텐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어서 그렇다. 그래서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 글루텐이 없는 다이어트가 선풍적으로 했는데 모든 ADHD하고 자폐하고 이런 거의 원인이 그건 아니지만 일부는 정말 글루텐만 끊으면 그 증상이 아예 없어질 정도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장의 세균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장 누수가 되어지게 되면 염증이 일어나게 되고 염증이 일어나면 설사가 잦아지게 되고 염증성 장질환이 생긴다거나 또는 과민성 그러니까 대장 증후군이라 그래서 염증성 장질환은 좀 심각한 질환이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누구나 생길 수 있고 긴장하면 생기고 수험생들이 많이 생기고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생기거든요. 설사를 자주 한다. 그러면 이거 좀 안 좋다. 그럼 먹는 거 조절해야 되고 그래도 만약에 계속 그렇다면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라. 그래서 이게 하나의 사인이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많이 연구를 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심박수가 올라가는 거를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운동하면 올라가는 거 당연하죠. 네, 하지만 가만히 있는데도 안정시의 심박수가 70, 80을 넘어선다. 그러면 그 자체가 바로 당뇨병, 대사질환, 그리고 예를 들면 심혈관 질환, 그리고 암 이런 것들의 위험도가 보통 2배, 3배 정도가 올라가요. 바로. 네, 그래서 안정시 심박수가 평상시에도 80 이상이다. 그런데 비만하면 이게 안정 심박수가 올라가고요. 흡연하면 올라가고요. 술 마시면 올라가고요. 잠 못 자면 올라가고요. 운동 안 하면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이라든가 당뇨병,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그 모든 그런 위험 요인들이 안정시 심박수가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시 심박수가 만약에 90 이상이다. 만약에 80 이상이다. 이런 분들은 자기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시고 비만하면 살을 빼야 되겠는지 식습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데 그래도 안 떨어진다. 그러면 건강검진을 빨리 가서 받아보시라 하는
하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왜냐하면 변 이거는 언제든지 자기가 확인할 수 있고 또는 심박수는 뭐 시계만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돈 안 들이고 자기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운동 말씀드렸고 단순당 피하는 거 말씀드렸으니까 한 가지만 하라면 친구를 많이 만나라고 하고 싶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 중에도 이제 옥시토신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암세포에다가 옥시토신을 넣어주면 암세포가 잘 자라질 않아요. 그리고 얘가 분열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요새 대장암, 예를 들면 부인암, 다양한 쪽으로 이 옥시토신의 항암 효과들이 검증되고 있고 이게 이제 효과성이 증명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주일에 친구를 2시간 이상 만나서 떠들고 수다 떨고 막 맛있는 거 먹고 이런 사람과 30분 미만으로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유방암 걸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암의 재발을 봤더니 친구를 만나서 수다 떠는 거, 소셜라이징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30분 미만으로 하는 사람들은 재발 위험이 거의 2배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고 함께 활동하고 우리 스킨십하고 이럴 때 이제 옥시토신이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그게 내 삶에서 사라질 때 근데 이제 암이 걸렸다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위축되고 사람 만나기 싫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럴 때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수다 떨고 그렇게 더 많이 스킨십하고 사회생활을 피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좀 더 늘리는 게 오히려 더 항암 효과가 뛰어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옥시토신 올리는 라이프 스타일을 사시라, 친구 많이 만나라, 이렇게 오히려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